한번 가보세요. 2시간 딱 걸으면 그 다음부터는 못 가요. 못 가요. 다리 아파서. 못 가요. 하실 수 있을까 맞죠? 제가 이거를 12번을 제가 걸었는데, 이거 계획해보면 12번을 걸었습니다. 하루에 2개 구간 이상 못 갑니다. 실제로. 지금은 더 못 갑니다. 지금은 가다가 쉴 때도 별로 없어요. 그냥 더우니까. 다리 밑에 가서 너무 쉬었다. 보시면, 이 항공 사진인데요. 이 녹색이 자연입니다. 산림이에요. 이게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용산이에요. 이게 여기거든요. 이게 붉은색은 콘크리트나 구조물에 의해, 인공 구조물에 의해서 또는 포장에 덮여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한강 구간은 자연이 거의 이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상황에서 자연을 얼마만큼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야, 자연 생각 다 돌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상을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새가 날아다니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먼저 인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제가 생태학자고 생태가 좋아서 생태를 복원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만큼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만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인데 여기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가는 게 아니라 가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검명소입니다. 검명소, 태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쪽 강원도 쪽에서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오대산 국립공원으로 가요. 오대산 국립공원 하면 우통수라고 해요. 우통수. 진짜로 한강 발원지가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 30cm, 30cm 되는 우물이야, 우물. 우통수라고 해요. 서대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 1200, 1300 정도 되는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시작해요. 거기 물이 아직 안 내려오는 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거기 가가지고 제가 소변을 봤는데 그 물이 아직 한강에 서울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놀았거든요. 이렇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콘크리트 공원에 들어서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시에 이제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강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자연성에 대한 변화로 한번 여러 가지 해석이 변화를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자연성 변화를 어떻게 변했느냐고 알아보자라고 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거든요.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은 범람원의 생물 서식처, 지금 여러분들은 잠시, 반포, 지금 아파트가 강변에 아파트 들어선 데 있잖아요. 저게 옛날에 다 범람원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비가 많이 해서 물이 많아지면 갑자기 담아뒀다가 자연스럽게 담아뒀다가 물이 빠져나가고 하던 범람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를 다 메워서 뭐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정주죠. 인간이 살고 있는 곳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공동주택지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은 한강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다음에 공동주택까지 개발해가지고 이 범람원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 생태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식물을 보면 옛날에는 습지에서 살고 있는 수생식물 군락이 주인이었는데 지금 바뀌어 다른 거예요. 육상식물 군락, 즉 건조식물로 바뀌어버렸어요. 식물은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뭐냐면 저수로 정비해서 시민공원 조성한 다음에 나무를 막 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새입니다, 새. 새는 석급류 중심에서 수급류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뭐 저수로 정비, 그 다음에 수중보 설치로 인해서 아까 호수와 같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호수와 같이 되니까 원래는 한강은 밀물이 들어오면 만조가 되면
지금도 보시면 잠실 수중고 있죠. 잠실 수중고 위까지 물이 올라갑니다. 수위가 올라가요. 지금도요. 물론 밑에 그 신곡 수중고가 있어도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저기 썰물이 되죠. 간조가 되면 1.5에서 2m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차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신곡 수중고에 여러분들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썰물이 되면 수중고가 드러납니다. 막 1m 이내로 드러나요. 근데 밀물이 되면 완전히 수중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바다의 밀물과 썰물, 즉 간조와 그 썰물과 그 밀물에 의해서 수위가 바뀌는 정확하게 하면 기수역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도 한강물이 빠지면 사실은 수변에 물이 호수처럼 차있던 것이 수변이 적어도 30m 정도는 30m에서 50m까지 수변이 드러나야 됩니다. 물이 빠지면 수중고가 없다면. 그러면 그 물이 빠진 그 공간 있죠. 그 뻘에서 석금류, 이건 뭐냐면 여러분 물대새 있죠. 도요새. 이런 새들이 부리를 받고 먹이를 잡아요. 이거 현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수중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 고양시에 가보면 그 무슨 습지? 장항습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뭐 일반인들이 잘 못, 군인들이 막고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보면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썰물 때 들어가는데 한 200m가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도요새 이런 것들이 새카맣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 올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즉 그런 것들. 석금류라는 게 뭐냐면 뻘에서 주둥이를 받고 먹이를 수변에서 잡는 그걸 석금류라고 하고요. 수금류는 오리들. 물 위에서 먹을 거를 잡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도요물대새는 다 사라지고 지금도 가끔 있긴 있어요. 뭐 깜짝별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가끔 하나씩 있는 거예요. 오리류 같은 오리류. 그 다음에 어류는 횡기성 어류.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은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장어, 그 다음에 또 웅어라고 들었죠. 웅어. 그걸 또는 다른 말로 우이어.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에 나갈 때 들어오는 그 돌아오는 이런 회기성 어류가 조심해야. 지금은 수중고에 딱 막혀가지고 담수성, 즉 잉어, 붕어, 메기 이런 거. 지금도 제가 그 수중고 연구할 때 그 어부들한테 배를 같이 타가지고 가보니까 지금도 웅어라는 거 있어요. 엄청 잡힙니다. 엄청 밑에서. 그래서 수중고 하루에.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물을 건지니까 우여 반, 그 다음에 뭐가 반이? 쓰레기 떼가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경각. 우리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 모래톱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수면으로 변화된 경관에서 고정된 거예요. 변화된 경관은 6시간 동안 빠지고 6시간 들어오니까 그때마다 경관이 바뀐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바뀌죠. 그 다음에 이름은 물놀이였는데 요즘 체육활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죠?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의 진흥에서 인공의 진흥. 그 다음에 수리수문에서는 지천에 물 흐름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요즘 지천이 다 건조가 됐죠. 지금 지천에 물 흐르는 거는 전부 다 하수천 향해서 물 올려가지고 다시 내리는 거예요. 모르시나요? 중랑천에 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중랑천이 자연 상태라면 물이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랑 하수처리장 있죠? 거기에서 의정부까지 물을 지하로 끌어올립니다. 거기서 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물이 많은 거지 지천 지금 물 없어요. 흘러도 꼭 한 2m 정도 쫄쫄쫄. 왜? 지하 터파기를 다 해버렸으니 물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산 계곡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천에 물이 있나요? 그런 거죠. 건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니까 하천은 흘러야 되는데 하여튼
하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다 단절됐더라.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단절됐고, 물로부터 지천으로 올라가는 것도 단절됐고, 그 다음에 물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연결되는 것도 고속도로 올림픽대로나 이런 것도 다 단절됐더라는 거예요. 다 단절. 그 다음에는 단순화시켰더라. 다 똑같더라. 한강에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나 저기나 지금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들도 감소했다. 그 다음에 수질은 오염됐고 사람 이용만 증가했다. 라는 것을 옛날과 지금과의 변화를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더 좀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과연 한강의 자연성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어디냐? 라고 해보니까 이 녹색 부분, 녹색 하면서 그걸 좀 더 단순하게 좀 보면 여기 광선, 여기 선유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난지도, 여기 강서, 그 다음에 여기는 강남, 여기가 고덕이죠. 도심 한복판에는 우리가 진짜로 자연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한강의 자연성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할 거냐라는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강 그 공간에 한정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회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물을 이용하는 관점에서 이제 하천을 다시 돌려주는 관점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이라고 하는 곳에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함께 있는 하천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천 기능과 생태계의 보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실 뭘 하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다 하려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러면 뭐 한강에 자연을 돌리는데 막 그 인공 구조물 다 없애고 원래 자연을 인간이 만들자? 불가능하다. 그동안 우리가 인간들이 최근에 뭐 한강 그 생태하천 해가지고 사실 하천 손을 많이 냈어요. 근데 그때 뭐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자기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토목 공사하고 식물 심고 다 했단 말이죠.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자연의 복원력에 바뀌는 수동적인 복원, 즉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인공 구조물만이라도 제거를 해보자. 인공 구조물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자연의 힘에 맡겨보자.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혹시 그 고덕 생태 경관 보전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덕 한번 가보셨나요? 한강의 자연을 좀 보고 싶으시면 고덕을 한번 가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2002년도에 한강 고덕을 제가 복원하는 계획을 제가 수립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고덕이 뭐였냐면 비닐하우스 경작지였어요. 밭을 반동사 짓는 지역이었어요. 비닐하우스로. 근데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그 밭경작지를 다 걷어내고 수변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한강 생태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흙을 제거하고 거기다 막 나무를 치는 도면을 막 그렸어요. 저는 그게 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나무 식물들을 다 심었어요. 처음에 가니까 그럴싸하게 있었습니다. 딱 2년 지나니까요. 제가 심으라고 한 식물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 죽고 한강 상류로부터 내려온 이런 씨앗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식물들이 종자가 퍼져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심은 것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 식물들이 자라가지고 결국은 그 부조를 지금 가면 완전히 자연의 모습인데 사실 그게 원래 자연이 아니고요. 사실 복원한 거예요. 근데 가보시면 딱 나눠져 있어요. 제가 심은 식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반은 자연이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야 한강에
그 자연의 영역이 여기까지구나. 그 안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거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옛날 모습 비슷하게 이렇게 토양만 잘 해주면 그 다음에 나머지 들어오는 식물이나 동물은 3년 딱 지나니까요 완전히 자연 숲이 바뀌어요.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거기 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인간이 오만하게 자연을 오만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과 사람 공생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상을 두모포의 큰본이 날아오르는, 두모포가 어딥니까? 한강하고 중랑천하고 쳐지는 뚝섬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동호라고 하죠. 동호대교 있죠. 그 동호대교가 동호예요. 동쪽에 있는 호수입니다. 네, 서강, 서호는 서쪽에 있는 호수예요. 거기가 호수처럼 생겼다 해서 동호인데, 거기 두모포라고 하는 것은 그 뚝섬 앞에 있는 포구였답니다. 거기에 이 큰 보니가 나오는 큰 보니. 이거는 제가 고덕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매년 그 큰 보니가 한 300마리 정도가 그 고덕에서부터 팔당댐 있죠. 그 구간에 하남 구간이죠, 사실. 하남 구간에 겨울철에 옵니다. 얘들이 이제 얼음판에 낮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날리려고 날린 게 아니라 새벽에 겨울 철새 조사를 나갔다가 저것들이 있어서 이제 300mm 렌즈를 대고 그 제 방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로 딱 들었는데 이놈들이 지금 이제 몰래가지고 뛰어가면서 미끄러져서 뛰어가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니가 서울 한강 한복판에 겨울에 이쪽으로 좀 날아와서 앉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뭐냐면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놀이. 그럼 어떻게 물놀이 하면 물이 어떻게 돼야 되지? 깨끗한. 자연도 살고 수질도 깨끗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연스러운 회복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생물을 그 한강에 와서 봤으면 좋겠냐? 일단 이제 물고기는 이제 황복, 수중보를 구조를 개선하면 황복이 들어갈 것이다. 황복이 뭡니까? 보고죠, 보고. 보고인데 황금색이 좀 들어와요. 이 황복은 지금 어디에서 잡히냐면 강화도, 임진강은 열려있죠, 그죠? 한강 하구 만나는 강화도 가면 여러분들 그 성모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배 타고 가면서 그 저기 갈매기한테 새우깡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있잖아. 거기에가 가장 그 주 생산입니다. 주로 잡는 곳입니다. 황복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수중보 없애고 바닷물이 한강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큰 고니, 새는 큰 고니, 물총새는 아시죠? 여러분 킹피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에메랄드 빛으로 해가지고 주둥이 촉박하다 이렇게 탁 이렇게 물속에 있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암컷한테 비추죠. 암컷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지금도 저기 한강하고 저 지천에 보면 물총새가 가끔 여러분들 잘만 볼 수 있으면 보입니다. 송년천에도 지금 세상에 와가지고 번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컷하고 암컷하고 이제 여름철에 오면 그 물이 잘 보이는 수면으로부터 한 1m에서 1.5m 되는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두 마리가 이렇게 앉습니다. 그래서 수컷이 다이빙을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패대기를 칩니다. 기절을 시켜요. 그 다음에 암컷의 응대를 옆에 가서 줍니다. 그러면 암컷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네? 아니, 두 마리밖에 없어요. 아니, 들 수도 안 수도 없어. 그래도 일단 안 받아. 그러면은 수컷이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다이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죽어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여러분, 두 번까지는 안 봤고요. 꼭 세 번째로 안 봤어요. 그게 무슨 심보냐고. 어차피 살아봐야, 다른 데 가봐야, 딱 보니까 거기에 한 쌍밖에 없어. 한 쌍밖에 없다니까? 어차피 받을 거 좀 쉽게 좀 받지. 그렇게 해가면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총새가
물총새는 물고기만 있어서는 안 돼요. 흙 절벽이 있습니다. 흙 절벽에 구멍을 뚫고 한 30cm 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근데 이놈들이 물고기를 잡잖아요. 새끼한테 가잖아요. 물고기를 잡고 그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놈이 거기를 딱 잡으면 반대로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싸게 간다 돌립니다. 그러다가 저쪽으로 한번 통가요. 그리고 저쪽으로 한번 쳐다봅니다. 제가 한 4번은 움직여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움직이면 우리가 시야에서 개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개가 글리 가면 글리 보면 안 되고 반대로 되어 있어요. 청계천에 지금 물총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조사했어요. 청계천에 어디 있냐면 우리 그 성북천이라고 있습니다. 성북천하고 만나는 곳에 보면 산책로가 양쪽으로 있지 않고요. 한쪽으로만 몰려있는 곳. 거기에 한 쌍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세요. 없으면 걔들이 아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총새가 있다는 얘기는 물이 깨끗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물고기가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변이 자연 상태로 되어 있어야만 물총새가 옵니다. 근데 청계천에 이분들이 왜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그 주변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멍이 있는 거예요.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만나잖아요. 근데 구멍이 뚫어져요. 이놈들이 걸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참새지, 참새. 참새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딜까요? 기와지군. 기와지. 그래서 저기 참새 보고 싶으시면 기와지군을 보시고요. 참새 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기와지군에 현을 밑에다가 그 틈이 전부 다 손집어 넣어가지고. 근데 보면 이 기와를 이렇게 미안해요. 나 사주면 되죠? 제가 넘겨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꽂으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됐어요. 고장 아니, 이거 넘어가면 넘어가요. 아닌데? 됐죠? 하여튼, 그, 기와가 첩첩이 쌓여있는 그 틈새, 실제로, 여러분들 황조롱이 같은 그 맹금류 같은 게 천연기념물 뭐 323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막 저기 사람 같지만 그렇진 않죠. 방송에 자꾸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아파트 난간에 살잖아요. 황조롱이는 난간을 좋아해요. 절벽을. 왜? 위에서 내려다봐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 많다. 하여튼 그런 거. 그 다음에 개개비. 개개비는 뭐냐면 갈대밭에 있습니다. 갈대밭에. 갈대밭에 가면 이놈이 어떻게 오냐면 개개개개개개개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개개비. 개개개개개 이렇게 옵니다. 갈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갈대는 갈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갈대는 정확하게 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달뿌리 풀릴 확률이 높아요. 물론 100% 아닌 건 아닌데 달뿌리 풀릴 확률이 높습니다. 갈대하고 똑같이 생긴 식물이 두 가지예요. 갈대, 달, 뿌리, 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대는 갈대까지 가서 나온 식물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연합. 바닷가. 달뿌리 풀은 다리가 아파서 중간에 뿌리를 내린 식물이에요. 그래서 산과 인접되어 있다든지 모래가 많다든지 이런 곳에 있는 곳은 달뿌리 풀이 많고요. 하천 그 해안까지 내려가서 이 뻐르게 자라는 식물은 갈대고, 뻐르게 자라는 식물은 갈대고, 모래나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자라는 건 달뿌리 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면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갈대 줄기가 이런 식으로 뛰어가면서 자라는 데가 있어요. 그건 전부 다 달뿌리 풀입니다. 여기 이제 그쪽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새가 개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숲을 만드니까 딱따구리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딱따구리가 엄청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잘 보는 딱따구리는 오색 딱따구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자연성이 좋은 데 가면 큰 오색 딱따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보다 조금 더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딱따구리 우리 만화 영화 있죠? 거기처럼 생긴 시커먼 거. 큰 학생 또는 까막 딱따구리 나와. 지금 서울 시내에서 가장 딱따구리 중에 가장 지금 발견되는 종류 중에 가장 중요한 종은 까막 딱따구리인데 어디에 있냐면 부암동에 있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백사실계곡 있죠? 거기에 까막 딱따구리 2개체가 있는 걸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국립공원에 가보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지금 아직 7쌍 정도가 7쌍 정도의 까막 딱따구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살쾡이 있죠, 살쾡이. 고양이하고 비슷한 고양이. 이런 것들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지난번에 수달 내려와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그 수달이 어디 살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수달이 거기서 사는 건 아니고요. 이놈이 떠내려온 거예요.